반갑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해도 돼요. 그냥. 엎드려 절받기.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국어 경영 수업을 오전에 했는데 그때 했던 내용을 들으신 분이 있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2022년. 여러분 올해가 되게 좋은 해예요. 2가 2개, 3개나 이거 뭐 이땡땡이잖아요. 이땡이 2개, 이게 2개 있으면 이땡인데 제일 좋은 건 2222년 확 좋은데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라는 분은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일한 숫자를 겪는 게 우리가 많지 않은데 올해가 그래서 느낌이 좋아. 그죠? 범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로 오늘 호랑이 기운으로 진짜 여러분들 진짜 큰 기운 받아서 나는 뭐 호랑이 때 아니고 나는 뭐 뱀띠인데 나는 뭐 쥐띠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호랑이 기운 받고 올해 좀 크게 성장해서 여러분 원하는 합격에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1, 2월 강의 첫 시작이고요. 강의의 이름이 이제 요 이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획서에 실전 대비 과정 1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1, 2월 동안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문학사예요. 그 공부를 우리가 할 것이다. 아마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름이 조금 바뀔 거예요. 1, 2월 달 안에 수업을 하면서 어떤 때는 문학사를 보는 눈이었다가 어떤 때는 작품을 보는 눈이었다가 이렇게 이름이 바뀔 겁니다. 추상적인 이름은 실전 대비 과정인데 실제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3주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강의 계획 말씀드릴게요. 3주 정도는 문학사를 보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4주, 5주, 6주, 7주. 우리가 7주입니다. 중간에 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 5, 6, 7주는 이름이 작품을 보는 실전 대비 과정 1이지만 작품을 보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읽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송어는 어떻게 읽는가? 진짜 여기서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방법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것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이 5,000개가 모이면 타워 필리스를 구경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짜장면 뭐 10개 먹으면은 뭐 팔부채 탕수육 하나 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모았는데 가게 망하고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순환. 그러니까 강의만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제가 사고구술해 드리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것도 아주 정말 뼈를 깎는 완전 나를 환골탈태시킨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1년 안에 가능합니다. 누구나. 흔들리는 눈빛. 분명히 누구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모두가 합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자신을 믿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좀 몇 가지 사항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뭘 또 봐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송헌입니다. 잘못 찾아오신 분 안 계시죠? 국어 문학 시간입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하면 저는 1999학년도 임용고시에 4학년 때 합격했습니다. 나 어때? 부러운가요? 아니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신력 있게 설득하려면 그죠? 그런 국교론의 내용들도 문학 내용들도 이론 안에 갇혀버리면 쓸 수가 없어. 어렵습니다. 근데 내 삶이야.
국교론 공부나 문학 공부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연결시키는 걸 잘할수록 내용이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멋있게 사표를 멋있게 날리는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안주머니에 딱 사표를 들고 다니다가 딱 어떤 결정 순간에 딱 꺼내가지고 사장 얼굴에다가, 근데 학교에는 사장이 없습니다. 교장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표도 없어요. 그냥 가서 행정실에서 해결 처리하면 됩니다. 행정적인 업무 처리.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월급표를 받아보시면 내년에 받을 거죠? 월급표. 그러면 거기에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리고 호봉이 이제 나와 있고, 뭐 아무 군경력이랑 없으면 이제 8호봉부터 시작을 보통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행정 처리하고 교장하고 면담하고 그리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떠나면 제가 꿈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좋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좋은 교직을 왜 떠나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절이 중이 싫으면 절이 떠나야 되죠?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20년 넘게 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꿈이 있고, 진짜 교육이란 뭘까? 진짜 배운다는 건 뭘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국을 주유했어요. 물론 그만두기 전부터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학교인가? 이게 학교의 모습이었나?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교사의 모습이 이런 거였던가라는 많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갈등도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1997학년도에 첫 대안학교가 생겼어요.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라는 학교가 처음 생깁니다. 그때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은 문제아들, 도저히 공교육에서 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97년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는 대안학교가 있고 그 안에는 부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학교들은 현 교육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는 인가를 받은 학교도 있고, 인가를 받았다는 건 나라에서 재정을 투입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인가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못 받고 부모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죠. 한이 아세요? 한이 그 위아래 EXID 한이가 지리산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거기가 바로 역시 그래서 또 유명세를 탄 학교이기도 하고, 거긴 그 학비가 무료예요. 전부 부모님들이나 그 외부 독지가들 이런 기부 이런 걸로 좀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는 뭔가 하고 싶은데 공부라는 게 꼭 국영수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모아서 무료로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이렇게 뭐 멋진 한이 같은 꼭 무슨 대학에 뭐 이렇게도 나오지만 자기 꿈을 찾아서 펼쳐지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에 매진해야 될, 그러나 다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나 소통이 나중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대안을 모르고 무시합니다. 대학교 선생님들은 공교육을 비판하기만 해요. 이게 아직까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공교육이 가진 장점이 있고요. 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래서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주신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한 10년, 11년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그걸 어떻게 공교육에 또 접목할 수 있을까 많이 노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다가 내가 하자. 학교를 내가 만들자.
제가 INFP예요. 약간 공상과 이상을 좀 추구합니다. 그런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이거나 계산적이 그런 건 잘 못하고 좀 이렇게 좀 황당한 이런 꿈들을 좀 많이 꿉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되겠다. 가서 직접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부딪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11년 정도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느껴지고 금방 소통하고 또 안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장점, 갈등 다 있어요. 어두운 면, 이런 면이.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콜라보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든다고 뭐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와 히소고시 학원에 원서를 냈습니다. 둘 중에 요기가 먼저 불렀어요. 메가스터디로 갈 걸.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여기 직전 그때 동시에 넣었는데 답변이 여기서 먼저 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와서 같이 하자. 만약에 메가스터디가 왔다면 저는 여기 금목걸이 10개 차고 수업할 수도 있겠죠. 인생이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배들 만나서 정말 또 다른 경험을 했고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성장해서 또 합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선택했다. 내가 메가스터디나 또 다시 수능이나 이런 쪽에 있었다면 금목걸이 100개는 차고 다닐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정말로 그런 경험을 10년 넘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합격생도 배출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현직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그 만족도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호응도예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고 선생님을 인간적으로도 좋아하고 수업적인 능력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시너지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요. 친구들하고. 그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만나서 이렇게 그런 깨우침, 성장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버리라고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얘기도 있을 거고 수업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긍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좋은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아직 꿈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꿈이 바뀌어요. 조금씩. 자꾸 당신 왜 말이 바뀝니까? 그게 아니고 꿈이 꼭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를 만들자. 좀 더 크게 꿈을 꾸게 되었어요. 큰 꿈.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는 장소. 그런 공간. 그곳에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성인들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핵심은 저희가 배출한 합격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국에.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국어니까 일단은 제가 수학을 내 수업 듣고 수학 선생님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국어교사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만남을 갖고 있고요. 제가 강화에 살거든요. 그 논바닥에 살아요. 논 위에서 그냥 살아요. 거의 원시인처럼. 좀 이따 원시문학 할 건데요. 주워 먹고 돌려가지고 던져서 먹고. 네. 거기에 이제 합격하면 찾아옵니다.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걸 확대할 꿈이잖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눈 시리즈 저자라고 그랬는데요. 제 교재가 아닌 것도 있지만 다 거의 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 볼 줄 아는 눈.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안목이란 말. 근데 안목이란 말은 볼 줄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 조작 잘 하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조작에 대한 안목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을 저보다 잘 아시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 집을 가는 길을 모른다고.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알죠. 가장 효율적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고 싶을 때, 집에 치킨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먹고 싶을 때 가는 방법과 너무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을 때 방황하면서 들어가는 노선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는 방법에 대한 안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문학도 똑같다. 눈이 있습니다. 제 수업 목표는 그 눈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거. 여기서 보여드리고 요구하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과정의 이름도 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교재에도 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 꼭 함께 하면서 그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강의와 관련된 1, 2월, 그 다음에 연간,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4번, 5번이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범위와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내용과 방법입니다. 뭘 공부할 거냐? 여러분 문학하면 작품들의 잔치죠. 그럼 그 작품 중에 무엇을 읽을 것이냐? 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의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문학 교육에 있어서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 간극이. 이거를 싹 청소해내고 바른 방법으로 읽도록, 그 힘을 기르도록, 그 안목을 기르도록, 그게 길러져야 여러분 스스로도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2023학년도 실전 대비 과정 1의 강의 구성입니다. 즉 1, 2월 수업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문학사를 보는 눈 고전 문학사 2주 진행을 합니다. 2주 동안 문학사 수업을 하는데 고전 문학사 수업을 2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학에서 만약에 문학사 고전 문학 수업 들었다면 거의 어느 정도죠? 한 학기 정도지 않습니까? 그거를 2주에 한다는 거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짧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다만 완전하게 여러분이 숙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해해야 돼. 강의만 듣는다고 완전해지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문학사를 보면 현대문학사 1주입니다. 어때요? 미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현대문학사도 거의 한 학기짜리 아닙니까? 그래도 다 끝까지 안 배우죠? 거의 현대문학사 하면 한 20년대, 30년대 하다가, 그죠? 종강하게 되는. 근데 끝까지 갑니다. 1800년대 말부터, 그죠? 개화기부터 1980년. 2000년대는 어떻게 할까요? 2000년대까지는 그냥 즐기세요. 선생님, 2000년대 작품을 읽어야 됩니까? 앞에 거나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1980년대 정도까지의 작품들, 이미 좀 검증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주는 각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요도 있지만 다 배경은 처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시를 보는 눈 1주. 그러니까 아마 방법과 그러니까 작품들을 통해서 실제 예문 작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거기다 해설 펴놓고 자 여기 밑줄 치시고요. 이 작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를 해왔다면 다 버려야 돼요. 버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전부 실제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우리 임용시험과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베트남 한국어학당에서 짱 꽁땡꽁따이 시를 읽어 진달래꽃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 친구 베트남 친구인데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어학당도 아니고 우리 시험과 직결 모든 건 직결시켜야죠. 또 연결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 1주씩 각 영역별 작품들을 실제로 읽어가면서 송원의 사고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질문 던지고 어떤 맥락을 통해서 그게 풀어지는지.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임용시험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주고 문제에서 찾으라든가 찾은 내용의 의미를 쓰라든가.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연역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출문제가 나왔으면 시험에 나왔으면 그게 나온 해설을 찾습니다. 하이에나들이. 막 찾아. 논문이든 뭐 해법이든 찾아. 그리고 우와 이 책에 여기 있네. 이야 이걸 공부했어야 돼. 어떻게 공부할까? 외울 겁니까? 그러니까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망조가 되는 거죠. 그걸 다 깨트려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거를 싹 날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주, 왜냐하면 설주가 한 주 끼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 완전하고 충분하진 못할 수 있어요. 7주라는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이 체계를 잡고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문화. 그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익히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연간 계획이에요. 그래도 한번 확인은 왜냐하면 총체 속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 2월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속에 1, 2월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상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 2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사를 보는 눈, 현대, 고전, 현대 각각 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그다음에 범위와 방법, 내용과 방법 설명해 드릴 거고요. 3, 4월로 가면 무엇을 하느냐? 주기집중 수업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기집중. 한 주기 동안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발도르프 학교들에서는 주기집중 수업을 실시해요.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국어만 합니다. 역사만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안 해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국어 수업 뭐 별 활동부터 다 하고 몇 개월은 쉽니다. 그 몇 개월 다 다른 영역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국어 공부를 합니다. 이 방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발도르프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발도르프가 저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3월, 4월에 현대시 소설을 한다는 건 8주입니다. 이때부터는. 8주 2달이죠. 3월 한 달, 4월 한 달. 그러면 3월 달 한 달 동안 평생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현대시만 4주 동안 그 속에 빠져 살 겁니다. 자, 못 나오게 할 거예요. 뚜껑을 덮어버릴 거야. 온전히 거기서 헤엄치고 그 생각만 하고 나는 한 달 동안 너 생각만 할 거야. 그게 누구야? I love 현대시. 완전히 시와 사랑에 빠져서 시 생각만 하면서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4주 동안 현대시를 시대 순에 따라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와 다시 연결돼요. 현대 시사와 다시 맥락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4월은 마찬가지로 현대 소설에만 내 평생 삶에서 그렇게 빠져본 적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겁니다. 시는 구하기도 쉽고 짧으니까 읽기도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설은 길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만 원칙은 전부 원문 읽기입니다. 전문 읽기다. 어때요? 느낌이 벌써? 기분이 확 상하죠? 난 문학만 공부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년 넘게 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러분처럼 대학
대학생들, 대학 졸업생들, 심지어 석사 같이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눈빛이 못 믿겠죠. 왜 그런지 말씀드려요. 주장합니다, 지금. 현대소설 전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장이야. 근거를 대야 되죠? 근거. 주장과 근거를 뭐라 부릅니까? 주장 플러스 근거를 뭐라고 불러요? 철수야라고 부릅시다. 가지고 언어는 뭐 상징성 아닙니까? 그냥 저희 붙이면 되는 자의적인데 뭐. 철수야 앞으로 주장과 근거는 이제부터 철수야라고 부르죠. 뭐 어때요? 자의적인데. 논증이라고 부르죠. 근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지금 되게 편해지실 거야. 뭐냐? 읽어야 될 책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지. 분석합니다. 임꺽정. 태백산맥. 어때요? 를 분석할 일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할 수 있어. 지옥에 가면 나쁜 일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가면 잘못 공부하러 지옥 갈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분량은 대체로 5장에서 10장 내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가 합당해야 되잖아. 기출에 출제되었던 20년이 넘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나왔던 소설의 분량이 그 정도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오해가 잘못된 공부 방법을, 그러니까 오해는 뭐냐면 길 거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손도 안 대는 거죠. 지레 겁먹고 손도 안 대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태백산맥에 노지에 그랬더니 저를 활로 쏠 태세더라고요. 그랬다면 시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거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3쪽짜리도 있어요. 어때? 혹하죠? 할만하겠지. 기준은 뭐냐? 근거는 뭐냐? 기출되었던 작품 중에 장편이 거의 없습니다. 한 권짜리 장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무정. 3대. 이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능하니까. 지금 10몇 년 동안 가능했고요. 그걸 겪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겪어 넘어간 친구들이 합격해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믿으라. 고전시가 고전소설도 이때는 5월, 6월 달에는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공부합니다. 역시 원문입니다. 전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그때 고전시사, 고전시가사, 고전산문사 갈래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실제 작품들을 역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대시를 공부하는 방법과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유사할까요? 어떨까요? 현대시와 이를 공부하는 것과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방법이 유사할까요? 다를까요? 어때요? 유사하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지선다로. 그러면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발문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사가 어떤 발문을 던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맞죠. 다르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하다. 근거를 대야지 또 그러면. 근거를 댑니다. 다른 점은 뭐죠? 그냥 눈에 보면 달라요. 일단 고전시가 짜증나. 왜? 한자어, 고사성어, 노출 막 돼 있죠. 고어. 현대시는 그나마 현대국어인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점입니다. 그럼 유사한 점은 뭘까요? 유사한 점. 유사한 점. 둘 다 시라는 거.
시는 뭐 하는 거죠? 정서를 독백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화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처지가 있고 정서가 있고, 그게 현대시나 고전시가가 다르지 않다는 거다. 그러면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겠죠. 고전소설도 마찬가지겠죠. 차이점은 표기의 상의 차이점. 유사점은 역시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시간적, 공간적, 시대적 배경이 들어있다는 것.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앞에 배치했느냐, 현대시 소설을. 각각 어렵고 쉬움이 있는데 현대가 더 어렵습니다. 내용이 읽히더라도 개인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반면에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요, 완전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시대 상황과 영향을 굉장히 더 긴밀하게, 지배계층, 누가 썼느냐,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냐에 훨씬 더 자아장이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현대소설은 그 자아장이 벗어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여줍니다. 안 드러내요, 잘 그 모습을. 고전은 금방 드러나요. 작가도 금방 드러나고 시대도 금방 드러나고 주제도 금방 드러납니다. 나 자연으로 갈 거야. 저 남자가 떠나서 나는 괴로워. 이런 주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현대소설은 주제도 다양하고 얘네들을 다 상당히 많이 숨깁니다. 그래서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현대시, 현대소설에 대한 눈이 떠지면 고전시가, 고전산문을 보는 눈도 동시에 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먼저 배치한 거다. 이거 더 어렵다. 어이구.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시를 4주나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현대소설은 그 주 동안 못 하잖아요. 왜냐면 4주, 3월 달은 현대시에만 빠져 있으니까 나머지 영역은 못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야? 못 해도 돼요. 못 해도 된다. 다만 이런 겁니다. 4주 동안 온통 현대시에 빠져 있다가 4월 달에는 현대소설에 온통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온통 빠진다는 얘기, 현대소설에 온통 빠져도 현대시의 바퀴를 조금씩 굴려갈 수가 있어요. 왜? 4주의 경험으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큰 바퀴를, 현대시의 바퀴를 돌리고 그것만 돌립니다. 4월이 되면 현대소설의 큰 바퀴를 돌리면서 이미 4주 동안 경험하고 모방하고 연습한 경험으로 작은 현대시의 바퀴를 굴려갑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양은 줄어들겠죠. 괜찮다는 거야. 이미 4주 동안 분석도 해봤고 경험도 생겼고 그 경험으로 소수의 작품들이라도 돌려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5월이 되면 이게 연장되죠. 5월이 되면 이제 고전 시가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바퀴가 두 개 돌아갈까요? 작은 게?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바퀴가 조그맣게 다시 돌아갑니다. 6월 달이 되면 고전 소설의 큰 바퀴를 돌리면서 네 바퀴가 앞에 작은 바퀴를 돌리면서 큰 고전 소설의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6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7, 8, 9월입니다. 저희는 문제풀이가. 3개월이면 특이하죠. 이때 어떻게 수업하느냐. 이때 7, 8, 9월이니까 12주입니다. 문학은 12주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한 영역당 몇 주 하면 되죠? 3주죠. 네 영역이니까 12주를 맞추려면 영역이 4개니까 한 영역당 3주를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인 거냐? 현대시 돌렸다가 그 다음 마지막 바퀴가 고전 소설을 돌리면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시가를 자꾸 돌려오죠. 그랬다가 다시 7월로 오면 다시 주기 집중. 현대시를 3주 수업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럼 다시 현대시가 큰 바퀴가 되는 거죠.
이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또 문학사와 이론과 작품들을 또 다시 분석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까지 푸는 거죠. 적용력 키우려고. 그럼 이때 현대시의 큰 바퀴를 굴리면 이미 4월, 5월, 6월 달에 돌렸던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바퀴, 작은 바퀴가 굴러갑니다. 원리를 알겠습니까? 지금은 추상적이겠지만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바퀴를 굴려왔고 그것을 정말 믿고 다른 친구들은 고득점으로, 고득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정말 사랑받고,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부모님들한테, 요즘 부모님 때문에 진짜 괴롭다고 해요. 막 민원 전화가 뭐 그냥 쉬도 때도 없이. 그거 아무리 여러분 권위로 눌러도 안 눌러집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실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진짜 멋져. 우리 선생님 이야기꾼이야. 선생님이 시를 읽어주면 막 눈물이 나. 가슴이 콩콩 뛰어. 그리고 시험 치는데 막 잘 나와 시험이. 시험 잘 봐. 그러면 약간의 문제.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 불만이 있어도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신다. 실력. 그건 따로 안 키워집니다. 학교 가서 안 키워져요. 여기서 끝내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영역별로. 근데 대체로 이때 7, 9월이 기출 문제를 내 평생 이렇게 완전 분해해서 재조립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제가 수업 중에도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7, 8, 9월에는 온전히 기출 변형, 문학사, 이론. 완전히 다른, 기출의 다른 세계. 가장 많이들 또 오해하는 게 문학 기출 문제 푼다라고 한다면 답안을 줍줍합니다. 답을 모아. 자료 막 모읍니다. 그리고 연역적으로 풀어요. 거꾸로 풀어. 결론을 놓고 거꾸로 풀어. 이 사고는 맞지 않아요. 주장입니다. 맞지 않다. 제 주장입니다. 근거는 시험장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답도 없으니까. 시험장에서 해야 될 사고는 귀납적 사고예요. 있는 자료, 제목, 발문, 작품, 조건, 작성 방법이 들어있죠. 귀납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 공부를 귀납적으로 해야지 시험장에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그 임용과 똑같은 모습 A형, B형으로 나누어서 2달 동안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2차 수업 실현과 관련된 특강이 있는데요.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수업 실현 특강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발표가 나기 전입니다. 준비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발표가 12월 말, 지난번에 31일 날 났죠.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시험은 11월 17일, 우리 그때 11월 셋째 주에 치고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준비를 많이들 하세요. 2차. 그래서 그걸 위해서 특강을 진행하고요. 1차 발표가 나면, 얼마 전에 났잖아요. 12월 말에. 나면 합격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진행할 건데요. 지금 날짜는 확실히 아직 못 정해졌어요. 현직들이, 우리 합격생들, 현재가 나와 있는 친구들이 일정이 지금 방학이 아직 안 이제 방학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돼가지고 그거 일정 맞춰서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만나서 했어요. 모여서. 근데 작년,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도 하고 질의 서로 묻고 답해고 이런 미세한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고민이 확 바뀝니다. 이때까지는 어때요? 뭐 수업 시험, 면접 뭐 어떤 거 봐요? 면접 뭐 레시피를 봐요? 면접 무슨 요리책을 봐요? 뭐 있잖아요. 수업 시험은 뭐 어떤 지도서를 봅니까? 이거에 온갖 골마다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거 싹 없어집니다. 이 얘기가 없어지고 뭐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3월 2일 날 뭐 입고 가요? 뭐 이런 거.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그 전전날까지 뭐 시험 보기 2차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막 나가서 뭐 어떻게 해요? 뭐 나 저 목소리가 작은데 막 여기에 온갖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딱 나오고 나면
지역을 또 멀리 쓴 친구들은 어디에서 방을 잡아요? 어떻게 학교 근처가 좋은가요? 그럼 애들 만날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멀리 게 나은가요? 그럼 걸어갈까요? 자전거 탈까요? 버스 탈까요? 아니 근데 그건 또 그 당사자들이 겪는 거야. 그 미묘한 걸 모르.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규 교사 연수를 해도 그런 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냥 멋있는 거 거창하게 멋있는 거 하죠. 그러니까 그 아주 세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아이들 처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저 개인적인 얘기 해야 될까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왜? 애들이 다 알아서 할 거거든. 알아서 물어볼 때가 되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그것도 다 궁금증인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 뭐 지도하는 것부터 해서 아이들 뭐 상담부터 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들을 역시 현직들, 우리 합격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직들이 함께 저랑 제가 선배 제가 제일 고참이야. 그 밑으로 이제 좀 합격생들이 내가 상황이야. 어디 상황의 말을 안 듣고 감히 선대위를 내 맘대로 꾸며야지. 내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상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수평적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소통하고 이 시기가 끝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이제 진짜 부딪혀서 생기는 고민들. 좋은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줌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또 전화가 많이 와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학부모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제가 좀 잘못을 했는데 막 학교에서도 해결하고 선생님하고 또 저한테 연락 와서 또 저랑도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함께 송원 아카데미에 함께 하시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큰 체계 안에서 1, 2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와 관련된 이제 고민이나 이런 뭐 궁금증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 사용하는 교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문학 시간에 제가 만든 교재를 일단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요겁니다. 요래 새로 녹색.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풀색이라 녹색 이런 게 뭐 눈에 그래도 좀 낫다고 합니다. 요 책은 1년 내내 들고 다녀야 돼요. 1년 내내 들고 다닙니다. 필독입니다. 필독서. 올해 거의 똑같아요. 페이지 끝쪽에 조금만 뭐 땡겨 쓴 것만 다르고 과거의 것을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전 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필수. 이거는 제가 뭐 열어보려고 할 때도 많고 꼭 보라고 할 거고요. 오늘도 이 책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많은 없다면 그냥 들어도 된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냥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러나 펼쳐놓고 오늘 요거 밑줄은 안 합니다. 그건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오늘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책이 많아가지고 이 책입니다. 문학사를 보는 눈이란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전체 구성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만 말씀드리면 요 문학사를 보는 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분의 2는 고전문학사, 3분의 1은 현대문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근데 고전문학사 부분은 조동일 선생의 한국문학통사 1, 2, 3를 완전 분해 재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의 역할이다. 그리고 뒤쪽에 들어있는 현대문학사는 권영민 선생님의 한국 현대문학사 1, 2를 완전 분해 재조립했습니다. 그래서 모본입니다. 모본은 현대문학사,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한국문학통사 1, 2, 3가 모본이다. 그 책을 봐도 좋지만, 갖고 있다면 봐도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 속에는 다른 많은 문학사 책들,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을 가미시켰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내용이 어떻게 줄여졌냐 하면 이 교재의 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다. 160쪽부터 끝까지, 요 교재에 160쪽부터 끝까지가 가로표로 되어 있죠. 거기 가만히 보면 고전 문학사가 들어있고요. 체계표예요. 체계표. 이거 1년 내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현대문학사 체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끝에 있는 가로표는 하나는 고전문학사 체계표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또 하나는 현대문학사 체계표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이 책을 완전 기름기를 쫙 빼고 이 많은 양을 쫙 빼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뼈대. 뼈대. 이것은 뭐다? 살코기. 그러니까 활용의 용도가 다르겠죠. 뼈대로 공부합니다. 저도 뼈대에 이제 뼈대를 그려드리고 그거에 살을 붙여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수업으로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을 주로 보게 될 겁니다. 뼈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살코기가 부족해요. 그럴 때 얘를 활용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용도다? 얘는 사전의 용도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밑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문 들어요. 펼쳐보지도 않고 밑줄도 안 칠 걸 왜 사? 안 사도 돼. 책임은 본인이 져.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사도 좋다. 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이걸 펼쳐서 밀주 긋는 수업은 하지 않을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수업과 표만으로는 분명히 비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각자 나는 한국문화 통사를 보겠다. 나는 한국문화 통사를 보겠다.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문학책을 보겠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걸 채울 수만 있다면. 이해되시죠? 다만 좋겠다. 그냥 좋겠다라고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메시지가. 추론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저 운동하려고 이걸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그러니까 송원 이거 책 밑줄도 안 크면서 피지도 않으면서 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 나중에 유용하게 사전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세요.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세요.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서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이것도 다 눈 시리즈입니다. 작품을 보는 눈, 현대시. 요거 색깔만 바꿔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그래서 4권이 된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작품들은요. 제가 전부 선택한 겁니다. 해법이나 이런 데 있는 걸 베껴온 게 아니에요. 이 문학사 이 학자들이 쓰신, 교수님들이 쓰신 문학책을 많이 보게 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뚝작품이라고 부릅니다. 말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말뚝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건 말뚝이라고 안 하죠. 어떤 걸 말뚝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말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뚝과 이 말뚝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말뚝 작품과 이 말뚝 작품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정수정전 이런 작품 나왔잖아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거의 그 읽은 사람은 몇 명이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다는 거야. 다만 조선 후기에 여성 영웅 소설을 공부하고 이론을 이해하고 여성 영웅 소설 중에 한두 편 정도만 읽었거나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수영전을 안 가르쳤어요. 저는. 가세요. 좀만 기다려요.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이왕 오셨는데 어려운 자리에. 대신에 언제나 수업은 홍계월전 수업합니다.
요성이 영웅이에요.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게 말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정수는 볼라 했는데 못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본 거야 시험. 억울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뚝이 적용력을 길러줍니다. 그 겁이 안 나는 거야. 뭐가 나와도. 알겠습니까? 그 작품들을 선별. 그게 범위입니다. 범위. 그리고 직접 제가 분석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게 4권 이렇게 고전시가 고전사문 현대시 현대소설 4권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고 참 눈같이 생겼나? 이건 2015년에 나온 책인가 그래요. 2015년에 나왔나? 2014년에 나왔네요. 2014년 1월에 나왔죠. 2014년.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두껍죠. 안 사도 돼요. 그러나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1997년부터 2014학년도에 기출문제가 들어있고 그것을 풀어놨다고 말해야 되죠.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2009년에 모의고사 한번 쳤고요. 전국적으로 객관식으로 시대 2009년 모의고사, 2009년 본래시험, 10년, 11년, 12년, 14년 6년치는 객관식이라고 말하죠. 그걸 객관식 시대라고 말해요. 오지선다 객관식. 그 지금은 서답형. 2014학년도부터 2022학년도는 서답형.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술형. 1997년도 이전은 객관식인데 이상한 사지선다 객관식. 그래서 그건 안 봅니다. 아예 97년 이전의 객관식은 손댈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사지선다는. 그중에 왜 이렇게 두껍냐 핵심이 바로 객관식 기출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답은 아는데 안 풀려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답지 하나하나 왜 답인지 아닌지를 다 충분히 풀어놨습니다. 자료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쓰느냐. 2014학년도까지 기출문제를 내가 자료나 그 왜 답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사전용으로 씁니다. 사전 용도로 쓴다. 이걸 2014년 1월에 출간했을 때 벌써 7년 전, 8년 전 아닙니까? 출간했을 때 그 당시 저쪽에 희소가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지금 바뀌었지만 그분이 이 책을 왜 내느냐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 이거 내면 강사들이 다 베껴간다. 다 베껴갔을 거예요. 벌써 7년 전, 8년 전인데 난 몰랐지. 그냥 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사전용으로 씁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 펼쳐서 보면 그 답지 하나하나 다 확인되어 있고 자료 붙어 있고요. 안 사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15, 16, 17 어떻게 할 거야? 한 6년치 없잖아.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합격생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송원은 기출문제 2015년부터는 못 풀 거야. 아마 2015, 16, 17 이런 거 문제를 못 풀걸? 그렇지 않겠죠. 수업 시간에 다. 다만 이게 1, 2월이냐 딱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6월 달까지 안에, 그러니까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아까 우리 1, 2월에도 풀어드릴 거고요. 3월 달에 현대시를 집중할 때에도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방법 알려드리면서 작품 분석하면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 풀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고 여러분 선택 사전처럼 쓸 책이 그래서 문학사를 보는 눈과 출제자의 눈은 사전 용도로 활용하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얇은 책이 하나 이번에 개정됐는데 작년 거를 써도 돼요. 다만
작년에 쓰던 책은 2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기출문제집이.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매년 이거 10만 권씩 내거든요. 이거 10만 권씩 인쇄를 한다고. 근데 기출문제는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버려요? 아무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래서 한 2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2022학년도까지 문제를 수록한 문제가 영역별로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각 영역별로 연대순으로 역시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안에 답이 없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다 해결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붙어 있는 거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없이도 봐야 된답니다.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문제만 놓고 그걸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권수가 꽤 많아지는 것처럼 하여튼 느껴지는 8권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알아서 여러분 취선택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 2월 달에는 얘는 맨날 들고 다니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4권의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은 이게 1, 2월 달 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1년용으로 나온 거예요. 1년용. 그래 얘의 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1월 달에는 한 주밖에 안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각각 한 주씩 한다고 했으니까 이 책들을, 그죠? 일주씩. 이게 일주일 동안 사용할 거야. 그럼 이걸 다 못하겠죠? 근데 이게 1년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도 여러분이 하라. 나는 그냥 듣겠다. 그럼 들으셔도 돼. 잘 안 될걸?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1월 달에 조금 쓸 책을 왜 사라 그래? 사라고 안 했습니다. 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1, 2월에 쓸 교재 딱 그렇게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 내리시기 바라고요. 얘는 맨날 들고 다니시고요. 그렇게 교재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죠. 도대체 범위가 뭐냐? 도대체 무슨 내용을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용과 방법입니다. 항상. 내가 공부할 영역의 내용과 방법. 그중에 범위는 내용이 속하겠죠. 뭘 공부해야 되느냐에 좀 크게 보면 해야 될 일. 첫 번째, 당연히 문학사, 문학이론을 체계를 잡아야죠. 해야 될 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문학사를 저희가 이제 한 2, 3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학사는 왜 필요한가 이런 것도 지금 의문을 가져야 좀 이따 할 거지만 수업을. 왜 필요한가? 문학사 수업이 옛날 객관식 때처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도 주장을 합니다.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은 반대측입니다. 문학사는 그렇게 필요 없다. 근데 저는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피합니다. 토론을. 내년 2월 달에 3번만 할 거예요. 내년에. 시사적인 얘기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군요. 우리 의사소통 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우리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 거 맞죠? 베트남인, 중국인 없죠?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건. 그죠? 이유는 많지만 첫 번째는 체계를 갖고 있으면 작품이 기억이 돼요. 그럼 작품이 이해가 돼요. 이거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결국은 시험장에서도 작품을 이해해야 되고, 그죠? 풀어야 되니까. 그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문학사가. 문학 작품을, 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을 준다. 이유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걸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게 빨랫줄입니다. 빨랫줄이 문학사예요. 거시죠, 거시. 너무 두껍다. 이거 얇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얇게 하는 거 안 하시는 분. 어떻게 아까 했었는데 좀 하여튼 일단 여기에 작품이 빨래입니다. 미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학사는 항상 어떤 시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작품들은 뭔가를 공유합니다. 요거를 알면 얘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그냥 작품 맨날 시험에 작품만 나오는데 작품 수업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해코지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아니죠. 도움을 어떻게든 도움 줘서 여러분들 원하는 자리에 가도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랫줄을 널어야 돼요. 먼저. 그런 다음에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읽어가면서 붙이면 얘가 딱 우리가 짝짝 붙는다 그런 말 어느 때 쓰죠. 여러분들 뭐 야 이거 뭐 오늘 그냥 사이다 짝짝 붙네 그런 거 하죠. 사이다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죠? 알겠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기억과 이해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 없이 낱낱이 작품을 공부하는 건 마치 모래 아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다 흩어져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했나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다른 차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야. 이걸 토대로 체계가 강의 계획이 나온 거니까. 현대현대소 고전 고전 소설은 전문을 분석한다. 머릿속에 아예 새겨두세요. 그럼 이런 의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도 해요? 시험 전날도 전부 분석하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분석은 못하겠죠. 마음만. 제가 앞부분에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세요. 분석하세요. 그럼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 얘기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어느 정도 떠질 때까지만. 근데 좀 빨리 떠지는 분도 있고 조금 늦게 떠지는 분도 있고 격차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떠지면 분석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분석하라는 건 분석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라는 거야. 근데 눈이 떠지면 눈으로만 해도 돼요. 펜 하나 들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나중이 되면 자유자재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를 공부할 때 그 표에 넣겠어요? 안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펜 이렇게 굴려서 몇 개 확인하면 그냥 내용이 나와. 이해되시죠?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안 해본 경험이니까 좀 한번 초반에 한 6월 달까지 아니 한 7월 달까지 아니 한 9월 달 정도까지 조금씩 굴려갈 수 있어요. 실천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시험장 가서 그 짧은 시간에 그죠?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번호가 3번인데 3번은 문학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화법 독서 작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학도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지도서가 있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다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문학 본수업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국교론에서 화법 성취기준, 화법 교육과정, 작문 교육과정, 독서 교육과정, 문학 교육과정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성취기준이라는 교육과정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출분석이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자기의 수준만큼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어떤 순간에 봤다.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기출문제는 다면체입니다. 다면체. 이렇게 보면 내가 인식 수준이 이 정도면 이렇게 보이고 인식 수준이 이 정도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기출문제 끝까지 보고 갔다는 게 맞아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야 먼저. 답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왔죠? 밑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답이 도출되는지 우리가 자꾸 답을 가지고 이건 결론입니다.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뭐다? 과정 중심. 국교론에서는 과정 중심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고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과정 중심이 결과 중심으로 읽기 결과 중심으로 요즘에 안 해요. 작문도 결과 중심으로 안 한단 말이야. 다 과정 중심. 그 과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어떻게 답이 도출되는가 순서도. 그렇게 전부 풀어드린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인식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기 전에 기출 작품과 기출 문제가 딱 보이면 그럼 뭐 명중이죠. 문학 시험장에서 명중이라고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작업도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야 될 문학은 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문학사와 알겠지만 여러분들 문학 이론 그다음에 작품 전문 분석 이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문학 교육 과정의 교과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기출 문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문학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범위구나. 오케이? 내용 부분. 자, 5번째 아까 마지막이었죠?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자, 먼저 지향, 하집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맹목적으로 작품 해설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자. 내가 시 한 편을 읽는다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 경험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수 있죠. 해법 자서를 편다. 자, 시를 한번 쓱 읽어본다. 그 다음에 파란 글씨를 읽는다. 파란 글씨를 보면서 그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일련의 내용 딱 정제되어 있는 일련의 내용 딱 써 있잖아요. 일련의 주제는 이거구나. 읽고 뭐 외우고 이런 거구나. 파란색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이 작품에 간략 해설이 들어있죠. 그걸 읽습니다. 1년의 내용은 이거고 2년의 내용은 이미 떠났고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구나. 오케이. 문제 나오는 거 몇 개 풀고 다음. 하나의 모습이에요. 공부하는 하나의 모습. 이렇게 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설사 그 포토 그래퍼 능력인가 있어요. 찍는 사람. 눈에 딱 찍으면 얘가 다 그냥 머릿속에 그런 능력 가진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해법 자서를 다 머리에 찍었어. 만약 그래서 문제 풀 때 그게 다 떠오른다면 쓸 수 있겠죠. 합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합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점수로 합격하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애들은 못 찍는데. 애들은 무지하게 암기 잘하고 머릿속에 딱딱 찍는 능력이 없는데 난 있는데 얘는 없어. 어떻게 교수 학습할 거냐는 거죠. 비극입니다. 비극. 아이들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그렇게는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기도 어렵고 이제 찍지 못하면 저도 못 찍습니다. 찍지 못해요. 이거 눈에 못 찍어. 거의 대부분이 인구의 99%가 못 찍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외우는 것밖에 없죠. 외운다 이제 해설을.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이해되시나요? 그걸 하여튼 좀 기존의 생각들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한다. 많이 내려놓으셔야 한다. 깨드리겠습니다. 믿고만 따라온다면 암기하는 거. 자료 모아 붙이는 거. 시는 10줄밖에 안 되는데 해설이 500장이야. 모으다 보니까 이거 여기도 나오는데 저기도 나오는데 붙일 땐 좋죠. 모아 붙이는 인형 눈깔 붙이는 거 똑같아. 무심, 무념무상. 너무 좋아. 막 고민도 안 생겨. 맞죠? 인형 눈깔 계속 목표만 가지고 붙이면 별로 근심 걱정이 없어요. 머리 안 쓰니까. 똑같아. 붙이는 거야 갖다가 막 구멍 뚫어가지고 착 합치고 와 막 뿌듯해. 그리고 배고 침 흘리고. 그 나중에 그 자료에 치여서
감당을 못하고요. 외우지도 못하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운 거 까먹고 그럼 계속 보미팅 학습 토가 나옵니다. 보미팅 하지 영어로 내가 만든 거야 그냥 혼자 밤에 앉아가지고 자꾸 작품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토할 것 같아. 이게 정상입니까? 문학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한다? 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1번 키가 큰다, 2번 머리가 자란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외적으로는 많이 재밌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게 모순되는 거지만 힘든데요 재미가 있어요. 무의미 학습입니다.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구역질이 나기 시작해. 보기가 싫어져. 이거를 버리자. 어디로 가느냐? 단어 공부해라. 단어 공부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대학 졸업하고 뭐 했는데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단어를 진짜 무시합니다. 시어 이런 소설에 들어간 단어들 무시합니다. 그냥 맥락으로만 대충 때려 맞추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걸 이제 하여튼 작품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대충 뭐죠? 대충 그거 아닙니까? 그 시기. 그렇게 동어 반복으로 정의를 내려.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에 집중하고 용어의 풀이. 개념 무슨 이론으로 가지 말고 이 단어가 진짜 무슨 의미지? 모르면 사전 찾고 맥락으로도 확인하고 이거 제가 하여튼 보여드릴 거예요. 하라고만 여러 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학사고 이론 책에 잡아야죠.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이해와 기억. 세 번째, 작품 전문 분석. 앞에 다 했던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4번. 무의미한 것과 그죠? 내 삶인데 여러분 작품 전문을 읽게 되면요. 내 삶과 연결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무슨 영화죠? 오징어 게임. 이게 한참 유명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왔을 때 그거 볼 거야? 그랬더니 안 본대요. 왜? 그랬더니 이미 유튜브로 짤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야. 뭐 줄거리, 뭐 이거 요약편 뭐 그런 게 나왔나 봐. 난 못 봤는데. 그래서 나는 다 줄거리도 다 알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닐 텐데 그랬어요. 한참은 뭐 됐다고 이 정도면 뭐 벌써 누군가 유튜브에서 다 풀어준 거야. 이건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게 등장하고 이유가 뭐예요? 다 하니까 자기는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한 거야. 알지? 뭐 줄거리는 다 아니까. 결론도 알고.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텐데 해서 결국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봐주지 그러더라고. 그럼 보더라고. 한 이틀 만에 막 요즘에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 한 번에 몰아보기? 뭐 딱 보더니 내가 물어. 어땠어? 그랬더니 우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의 해설만 유튜브 들었을 때는 알아 다 뭔지 알겠어.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던졌는지 눈빛이 어땠는지 그때 어떻게 감정 표현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그 사람의 유튜브의 설명 속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줄거리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미세한 감정선과 행동과 고민과 눈물과 괴로움과 이런 분노와 비판 이건 읽으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연결이 돼요. 내 삶과. 줄거리는 절대 연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죠. 토하고. 전문을 읽게 되면 그 등장하는 화자와 대상과 등장하는 인물들이 내 삶과 자꾸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힘들지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학 수업 듣고 제 문학 수업 듣고 문학 공부해 가면서 1년 동안 힘겨운 걸 버텨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내가 심정하고 똑같아. 얼마나 아팠을까. 막 눈물도 줄줄 흘리고 혼자 낄낄거리기도 하고 실망도 하기도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이야기꾼으로 그냥 무슨 소설을 스펙타클하게 해가지고 막 기대를 막 해. 그리고 읽어봤는데 뭐요? 2장짜리인데 마치 무슨 장편 소설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왜 이 경험이 중요하냐면 이게 기억과 이해를 용이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힘든 시기를 버티게도 해주고요. 세 번째로 현장에 합격해서 나가면 아이들에게 수업도 그렇게 하는 거야. 소설도 미니 시리즈로 수업하는 거야.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쫙 해서 주인공이 띵동 종칠 때가 딱 맞춰야지. 그럼 애들이 어떻게 만든다? 선생님 그 다음 이렇게 만들란 얘기야.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면서 다음 시간에 해줄게. 그럼 뭐 알려주세요. 방법이 있어. 도서관에 그 책 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 가서 읽습니다. 어떤 애들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요. 다음 시간까지. 2편 기대. 어떤 애들은 그냥 자요 계속. 뭐 그럴 수도 있어. 하여튼 그게 실전에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연결망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공부하면 이게 모래알처럼 모인다고, 모래알처럼 부서진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작품, 문학사를 기반으로 이 작품과 이 작품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수 읽다 보면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연결되고요. 한 작가, 동일한 작가의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연결이 되고 이 작가와 이 작가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거미줄이 생기는 거야.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이 공부에 네트워크가 생겨. 그러니까 스키마가 그렇게 발달한다는 얘기야. 그럼 살이 금방 붙어요. 이 자장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불러낼 때도 온갖 것들이 동시에 불려 나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걸 연결시키는 공부를 보여드리겠다. 알려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다음 의미학습법이에요. 당연히 이런 게 무의미죠. 외우는 거. 작품 없이 본문 없이 해설만 가지고 밑에 파란 글씨 가지고 공부하면 무의미죠. 의미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 삶하고 연결시키면 의미가 생겨요. 저 사람은 저랬겠구나. 아유 저 사람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카페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주소 거기다가 막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진짜 주생 이 자식 진짜 못 쓰겠네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걔를 보면서 막 빙의해가지고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밑에다가 자기 감정을 쓰는 거야. 진짜 생판 나쁜 놈. 주생이 놈. 주생 전에 주인공 주생 이 나쁜 막 자기가 막 이래가지고 그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의 학습법. 이거 경상도 학습법이에요? 왜예? 근데 예? 몰라 예? 그거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던져드릴 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내 사고 과정을. 질문을 던져야 답을 뇌가 탐색하기 시작한다. 탐색한다. 그냥 이건 내용이야,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은 이거야. 이게 단순인 거예요. 구별을 잘하라고. 맹목과 단순은 파란 거 이거 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네. 이 구절의 내용은 이거라니까 이거 외우면 되겠네. 이게 다 이런 학습이야. 기존에 그런 학습을 했다면 다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스스로. 여기서 예를 들어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야. 제 사고 과정 구술을. 그럼 여러분들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했다. 뭐 어떤 이론을 공부하든 작품을 공부하든 그러면 반드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주장하고 근거 된다고 그랬죠? 근거로 가장 좋은 게 예를 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이론을 공부했다, 개념을 공부했다 그러면 항상 실제 예하고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항상 머릿속에 예를 들면 왜? 뭐야 이거? 의문을 걸고 공부가 됐어 어느 정도. 그럼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하지? 예를 들면
이거 경험시켜 드릴게요. 경험시켜 드립니다. 분명히. 설명학습법은 말하면 기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공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우리 과와 무관한 사람이 내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그건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하는 겁니다. 공부를 했다. 그것을 국어과와 관련 없는 그분들이 주로 누구시겠어요? 자, 괴로움을 겪으셔야 되는 분들. 어머니, 낳고 길러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가 한량과 같은데 가장 만만하게 그러니까 사이를 좀 돈독하게 하시라고요. 서로 소리 지르지 말고. 제가 딱 공부하고 집에 딱 가서 밥 먹을 때 엄마 내가 오늘 김춘수의 꽃을 읽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꽃과 꽃을 위한 서시 설명 한번 해볼게.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동생. 없다면 빨리 만들어 달라고. 시간이 부족하군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동생이나 뭐 누나, 언니, 형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정 안 되면 그럼 뭐 스터디를 짜서 공부하셔도 안 되면 인형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방에다가 딱 이런 펜 하나 들고 벽에다가 탁 해가지고 잘 들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뭐 애착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놓고 자 지금부터 이 작품 한번 설명해 볼게. 딱시 아무것도 없어야 돼. 딱 해놓고 쫙 읽어가면서 이제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그대로 연습하시고 해보는 거야. 어떤 이론도 공부했어.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인형한테 설명해 보는 거야. 다만 문은 잠그세요. 방문을 잠그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또 여기 엄마 딱 들어오다가 얘가 너 지금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고 막 엄마는 뒤에서 이제 열고 보고 있는데 너 테디베어 똑바로 못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진짜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더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미 검증이 됐어요. 설명학습법은. EBS에서 그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 중에 전국 0.1% 아이들을 추적했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비결로 그래서 집, 뭐 가정환경, 뭐 부모의 교육 정도, 부의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유는 뭐냐? 0.01% 그 학교 주변 학교 한 10개 정도 모아서 일단은 애는 착해.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하다고 하잖아. 야, 너 되게 착하구나 하면 착하다는 게 뭐야 도대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항상.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야 된다고. 아니면 전부 추상화돼 버린단 말이야. 추상화된 건 외울 수밖에 없고 이게 안 나와 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0.1%의 아이가 진짜 착한 아이인지 보세요. 자, 그 학교에 하여튼 전체 1등인데 수학 1등 하는 애가 있습니다. 한 명. 제가 어떻게 착한지 말씀드릴게요. 2등이 물으러 옵니다. 전교 2등이 물으러 와요. 수학 2등이. 야, 이건 뭐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이거야? 하겠죠. 여기서는 착한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오느냐? 전교 꼴찌가 옵니다. 야, 1등 질문이 있다. 나 수능 봐서 대학 갈 수 있겠냐? 그럼 얘가 이제 쳐다보시고 뭐야? 이렇게 보겠지. 그걸 무릎 꿇고 야,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이게 착하다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볼 건데? 야, 얘는 왜 조그마냐? 우리가 수학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만 이걸 알려줍니다. 친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교 1등도 얘가 작다는 것까지는 스스로 질문을 안 해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가장 못하는 아이가 받은 한 질문으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이 친구는 누구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전교 꼴등이에게도 아까 말했죠. 설명학습법. 전교 꼴등. 이 글자가 기수, 로그도 모르겠어 당연히. 이 2가 왜 작은지조차도 모르는 친구들도 이해를 시키도록 만들어
들으려면 어때요? 그걸 들어줘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알려줘야죠. 이게 최고로 가는 학습법의 인지학습법. 특히 메타 인지학습법.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랑 무관한 사람에게도 내가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거야. 근데 대체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착한 거라니까. 어떤 고민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쟤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탐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99학년도에 4학년 때 합격한 사람이에요. 눈 어디 똑바로, 제가 일정 20년 차. 고깝게 듣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제 진실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전문성 얘기에 합격했고 했고, 진짜 진실한 말은 뭐냐면, 저도 사실은 합격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무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엔 나도 예전에는 뭐냐면, 이런 걸 왜 질문하지? 이것도 몰라? 그래서 약간 나쁜 남자였어요. 근데 착한 남자가 된 거야.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걸 나도 생각 안 해본 거야.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 안 해볼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성장시켜준. 여러분, 너희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민, 질문, 의문, 또 잘 안 풀리는 거, 이런 걸 예전에는 이해 못했어요. 당연한 건데 이걸 몰라. 뭐 이거 못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듣고, 아 그래, 그거 나도 미처 생각 안 했던 거야. 이렇게까지를 물을 줄 몰랐어. 이걸 물을 줄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이해할까? 그러면서 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이게 진실성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원래부터 잘나서, 아니요. 전 IQ 1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좀 높아, 그거보다는. 그냥 겸손한 거야, 지금. 겸해 경유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아이들 만나면서, 수업하면서, 질문받고,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건 학생들이 좀 이렇게 흔들려.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여. 그렇구나. 부족했던 제가 어떻게 고민에 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다가 성장을 해왔는지, 이것은 진실성입니다. 공신력이 있을까요? 올해 시험을 본 분들은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올해 공신력 묻는 문제,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결국 청자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좀 쉬었다가 내용하고 좀 본 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